안녕하세요. 쿨캣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 관계 법령 이어가지고 면적, 높이, 층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축 면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의 외벽으로 둘러싸인 이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바닥 면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각 층 또는 일부로서 벽이나 기둥같이 뭔가 구획을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우리가 바닥 면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연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을 하는데요. 건축물이 1층, 2층, 3층, 4층이 있다면 층마다 면적을 더해준 게 바로 연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는 걸 계산할 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우리가 용적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용적률을 구할 때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그다음에 건축물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의 면적 같은 경우는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이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구할 때 한 대지에 건축물이 2개 이상 있는 경우는 각 건축물들의 합계로 계산을 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구할 때는 대지 안에 있는 건축 면적들의 합들을 구해서 비율을 구해주고요. 용적률을 구할 때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들의 합계를 계산을 하는데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주로 지하나 주차장층 이런 거는 제외가 된다는 점, 그냥 지상층에 있는 연면적의 합계만 계산이 된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역, 지구, 지역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누는데요. 지역이 가장 큰 범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 다음은 구역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이런 식으로 조금 커다란 부분으로 구역을 나누고 방화지구, 방제지구, 경관지구 이런 식으로 지구로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방화지구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밀집한 도심 같은 데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다른 건물로 화재가 번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가 다른 건축물까지 갈 거를 생각을 해서 건축물의 구조를 내화 구조로 하고 이 공작물의 주요부는 불연제로 하도록 규제를 더 강화하는 지구를 우리가 방화지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다면 높이를 요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를 건축물의 높이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에 옥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옥상 부분이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거죠. 이 건축물의 수평 투영 면적이 이만큼인데 되게 조그맣게 옥상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럴 경우 12m가 넘어가지 않는다면 해당 옥상 부분은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기 옥상 부분이 있긴 하지만 면적이 작기 때문에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에서 건축 상단까지 여기만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면적은 8분의 1 이하지만 좀 높은 옥상이에요. 이럴 경우 12m가 넘는 이 부분만 높이에서 계산을 해줍니다.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승강기 탑이나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이런 게 조금 높은 옥상 부위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높이와 상관없이 이 옥상 부분이 조금 넓은 거예요. 그래서 옥상 부분 면적이 이만큼 8분의 1 이상으로 넓어졌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높이 전부를 다 건축물의 높이로 잡아서 계산을 해줘요. 그리고 높이 있더라도 옥상 돌출물이나 난간벽 같은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서 제외가 됩니다. 옥상 돌출물이라고 한다면 지붕마루 장식, 굴뚝, 방화벽, 다른 옥상 돌출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다음은 건축물에서 층수를 산정하는 기준인데요. 보통 층수는 지상층만 층수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층의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해줘요. 그리고 건축물 부분에 따라 여기서는 1층이고 여기서는 여기가 1층이고 이런 식으로 좀 층수가 이상하게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산정을 합니다. 지상층만 층수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요길 지표로 기준으로 하면 10층인데 요길 기준으로 하면 11층인 거죠. 그럴 경우 가장 많은 층수를 건물의 층수로 본다는 거죠. 그럼 건물의 층수에서 제외되는 부분 살펴볼게요.
즉 쉽게 말을 하면 지하층 안 되고요. 옥상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 면적의 8분의 1이나 6분의 1 이하일 경우 층수 산정에서 제외가 된다는 뜻이죠. 다음은 방화구획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방화구획은 전부터 되게 중요하게 다뤘는데요. 건축물 내에서 불이 났을 때 건축물 전체로 화재가 번지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불이 났다 하면 여기만 불이 나게끔 해서 빨리 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까지 불길이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걸 방화구획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바닥, 천장, 벽, 문 같은 부재는 연소가 방지가 되고 내화적인 그런 재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방화구획을 그냥 아무렇게나 나누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요.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인데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는다 한다면 방화구획을 해줘야 됩니다. 방화구획을 하는 방법은 종류가 3종류가 있어요. 면적별로 구획을 할 수가 있고 층별, 용도별로 구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층 이하의 층이라면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을 해줍니다. 방화구획의 기준이 연면적 1000제곱미터였잖아요. 하지만 11층 이상의 층이라면 고층이죠. 그래서 2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해줍니다. 하지만 내장재가 불연재로 이루어질 경우 조금 규제가 완화돼서 500제곱미터로 공간을 좀 넓게 구획을 할 수가 있어요. 10층 이하라면 1000제곱미터, 11층 이상이라면 200제곱미터나 내장재가 불연재일 경우 500제곱미터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또한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된 경우 면적의 기준이 3배 이내로 확대가 됩니다. 10층 이하의 층에 자동식 소화 설비가 있다면 3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을 할 수가 있겠고 11층 이상의 자동식 소화 설비가 있다면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을 할 수 있는 거죠. 층마다도 방화구획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매 층마다 구획을 하되 지하 1층과 지상으로 직접 연결이 된다? 이거는 바로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 1층과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하고 매 층마다 방화구획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용도별로 나눠봤을 때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되는 대상 부위와 아닌 것 사이로 구획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방화구획은 어떻게 나눠주냐면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방화문, 자동 방화 셔터 이런 걸로 구획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문이나 방화 셔터 이런 내화구조의 재료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냥 아무 셔터나 구획을 하면 안 돼요. 아파트 4층 이상 층에 대피 공간을 설치한다 한다면 이 대피 공간과 실내의 다른 부분 이런 식으로 방화구획을 나눠볼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두 문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방화구획의 단위는 11층 이상인 경우 층내 바닥 면적의 몇 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해야 되는가? 11층 이상일 경우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같은 문제라도 내장재가 불연재다 라는 조건이 있다면 500제곱미터로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방화구획은 방화문, 방화셔터 이런 걸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요. 방화문 같은 경우는 언제나 닫힌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불꽃이 감지된다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주어야 합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연기나 불꽃 감지가 잘 될 거잖아요. 그때마다 작동을 하면 좀 곤란하니까 이런 주방같이 연기나 불꽃 감지가 어려운 곳이라면 온도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줘야 돼요. 방화구획을 나누는 중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겼거나 이 방화구획 부위에 급수관, 배정관 등 같은 관이 관통을 하는 경우죠. 그때 틈이 있다면 내화 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 체움 성능으로 인정된 구조로 메워줘야 됩니다. 또한 환기, 난방,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이 관통 부위 또는 그 근접 부위에 기준 이상의 댐퍼를 잘 설치해줘야 돼요. 물론 반도체 공장 같은 특수구역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있는 경우는 조금 예외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방화구획에 틈이 생겼거나 아니면 방화구획에 이 풍도 같은 어떤 시설이 관통할 경우 틈을 메워주거나 적합한 댐퍼를 설치해야 된다. 이 점을 알아주세요. 어쨌든 방화구획은 화재가 나는 구역을 일정한 크기의 면적이나 층으로 제한을 해서 다른 곳으로 화재가 번져나가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한 예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날 경우 정말 위험해요. 물류창고는 되게 넓고 층고도 높고 또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불이 났다 하면 화재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방화구획을 좀 완화하면 안 돼요. 방화구획을 철저하게 제한을 해줘야 되고요. 구획마다 내화구조의 벽으로 철저하게 구획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물류창고는 넓기 때문에 이 내화구조의 벽으로 설치하기가 힘들다 한다면 방화 셔터를 대신해서 구획을 나눠줘야 됩니다. 물류창고에 있는 여러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서 방화구획 성능도 강화시켜주면 좋고요. 또 드레처 같은 수막 설비를 도입하거나 화재 위험 등급을 고려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주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불에 타기 쉬운 단열재나 아니면 차량 같은 데 불이 붙으면서 급속하게 불이 나기 쉽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로티 구조의 방화구획을 해주면 좋다고 하는데요. 기둥과 내벽을 남기고 개방된 공간으로 통행로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조금 뚫려있는 개방형 구조다 보니 방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건물 층수로 인정하기에 조금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구조상 내진에 조금 약한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필로티 구조로 방화구획을 나눌 수 있다? 이런 점을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서 불이 난 적이 있는데 천장에 붙은 불이 전선을 따라 수직 관통구를 통해서 불이 더 확 번진 케이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부분들은 시멘트 모르타르나 다른 불연 재료를 사용해서 그 틈새를 내화 체움 성능 인정 구조로 충분히 채워줘야 됩니다. 요 위에 3번, 4번의 내용이죠. 급수관, 배정관 등을 방화구획에 관통하는 경우 그 틈새를 내화 체움 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주거나 아니면 그 관통 부위를 적합한 댐퍼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화구획을 나눌 때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배관, 덕트, 케이블 트레이 등에 틈새가 있다 하면 내화 충전대로 메워져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방화구획에 관통하는 덕트 같은 게 있다면 방화 댐퍼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플로티 구조의 건축물이라면 1층 거실 계단실 부분과 복도 부분이 방화구획으로 나눠져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또 1층 거실과 승강기 부분도 구획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획이 되지 않았다면 승강기 문이 방화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방화구획을 나눴는데 방화문이나 방화셔터를 이용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화문과 방화셔터의 중요한 기준들을 살펴볼게요.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불꽃, 연기, 온도 등을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문이다 보니 문틀이나 틈새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방화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틈으로 불꽃이나 연기 이런 게 비집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틈이 안 생기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하고요. 아무래도 문을 달다 보니 여러 가지 철물 구조를 쓰게 되는데 이 철물 구조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틈새 부위가 잘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을 닫는데 쓰는 철물이 많이 노출되지 않게 해라 라는 문항이 이 틈새 문제 때문에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방화문의 종류에는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이 있는데 이게 법령이 아직 제대로 뭔가 통일되지 않아서 같은 건데 건축법과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나오는 방화문의 명칭이 다릅니다. 어쨌든 방화문의 종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비차율 성능이나 방연 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60 플러스 방화문이나 60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연기 및 불꽃을 60분 이상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60에 플러스가 붙은 방화문은요, 열 차단 시간까지 30분 이상 막아줄 수 있는 방화문이에요. 그래서 플러스가 붙은 거죠. 10까지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차열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비차열 성능이란 열의 차단, 열의 확산은 막아주진 못하지만 연기나 불꽃의 확산은 막아주는 성능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6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차열 기능까지 있는 방화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30분 방화문은 을종 방화문인데요. 연기나 불꽃을 차단 가능한 시간이 30분 이상은 되지만 1시간까지는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30분 방화문입니다. 방화 셔터의 기준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세부 운영 지침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 세부 운영 지침은 법규보다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 셔터는 방화구획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불꽃, 연기, 열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가 돼야 되고요. 공항이나 체육관 같이 넓은 공간에는 내화 구조로 된 벽을 설치가 어렵죠.
그럴 경우에 방화 셔터를 사용합니다. 이 방화 셔터는 전동이나 수동에 의해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연기, 열 감지기 등을 갖춰줘야 되고요. 이 자동 폐쇄 장치의 주요 구성 부재나 이 장치 규모 등은 기준 중량 셔터에 적합해야 됩니다. 강제 셔터가 아니라면 어쨌든 최소한 이 중량 셔터 기준에 준해줘야 되고요. 이 세부 내역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세부 지침 사항이라는 거죠.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꽃과 열 감지에 의해서 일부가 폐쇄가 되기도 하지만 열 감지에 의해서 완전 폐쇄가 일어나는 이중 셔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셔터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아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틈새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바닥과 틈새가 벌어졌다 한다면 이 연기와 열이 이동하지 않도록 방화구역에 준하는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다음은 방화 댐퍼입니다. 방화 댐퍼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을 정해놓은 성능 이상을 확보한 댐퍼를 사용해야 되고요. 이 방화 댐퍼라는 게 뭐냐면 방화 구역을 통과하는 덕트 내부에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타고 확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가 났을 경우 불꽃이나 연기를 봉쇄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열에 의해서 온도 퓨즈가 녹으면서 댐퍼가 내려와 이 덕트 내부가 저절로 폐쇄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해요. 방화 댐퍼의 미끄럼부는 열 팽창이나 녹, 먼지 등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작동이 특이한 사유에 의해서 작동이 저해받는 구조이면 안 되고요. 주기적으로 작동 상태나 점검, 청소, 수리 등을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부, 점검부는 방화 댐퍼에 인접한 곳에 설치하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방화 댐퍼는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덕트가 탈락하거나 낙하를 하더라도 손상이 되면 안 돼요. 또 배연기의 압력에 의해 뭔가 진동이나 간격이 벌어지는 그런 구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방화구역과 건축물의 면적, 높이, 층수 등을 산정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